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뭔가. 사탕 가져오셨네, 사탕. 예. 제가 좋아하는 게 이런 사탕, 단 거 좋아합니다. 예. 사탕 이렇게 단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커피 지금 여기. 아침에 와서 2잔째입니다, 이거. 예, 예.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죠. 한 잔 마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좋은 음악까지 하나 딱 들으면 끝내줍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있죠. 감기처럼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렇게 안 좋을 때 좋은 음악 듣잖아요. 그러면 그 기분이 약간 좀 치유가 돼. 예. 최근에 들었던 음악 중에서 역시 옛날 음악이 좋더라고. 예. 카펜터스 노래 중에 Yesterday Once More 이 노래 있는데 기타 연주곡으로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건강이 있거든요. 수험생들 마찬가지요. 몸이 건강해서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 많이 쌓여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영화도 좋잖아요. 영화 한 편 좀 보고 나면 또 괜찮아지는 것도 있고 등산도 있잖아. 등산 안 가시는가? 사람마다 그 취미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소해가지고 자기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정신 건강, 유체적인 건강 이렇게. 그래야 1년을 끌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일주일 동안 내내 7일 동안 내내 공부해봐요. 공부 지겹죠? 근데 하루 정도 또는 요즘 같은 이틀 정도 이렇게 쉬어주면 또 충전이 돼서 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험 공부라는 게 단시간에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길게 가는 거니까 리듬을 딱 맞춰가지고 해소하면서 다시 재충전 이렇게. 오늘이 지금 무슨 요일이? 토요일이야? 아니지. 목요일이죠. 한 토요일 기다리세요. 토요일 수업 끝나고 나서 주말 동안 푹 쉬셔가지고 다시 또 월요일부터 다시 또 시작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때가 어딜까요? 인장할 차례요? 진짜요? 169. 그쵸. 인장도 아니네. 그쵸. 자, 그러면 169에 보면 그 책임부터 할 차례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적어놓은 걸 보니까 고용신고 거기서 하고서 다음 주에 합시다 해가지고 책임을 밀어놨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합니다, 이제. 자, 이제 여기 보면 부동산 사장님이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고요. 개공이죠. 밑에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종업원인데 고용된 사람을 고용인 이렇게 부르니까 밑에 종업원 이렇게 되죠. 고용인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소공하고 중개보조원 이렇게 두 종류. 여기는 증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고 반면에 이쪽은 증이 없고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요. 근데 사장님 관점에서 보면 필요하다면 크게 보면 얼마든지 고용인을 쓸 수 있다. 고용할 수 있다. 아니면 뭐 혼자 하시든지 이렇게. 대신에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 잘못되면 책임질 각오는 하시라. 이런 측면. 그래서 이제 고용할 때는 사장님은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돼. 하나가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아서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성년자 또는 깜빵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용신고를 환청에 하셔야 되겠다. 예?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이거? 10일. 10일 하면 틀리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
지금 틀려서 다행이에요. 나중에 업무 개시 전 이렇게. 그 다음에 잘리거나 스스로 관뒀을 때는 사장님은 또 종료신고 해주셔야 돼. 이 종료신고는 요게 10일이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거 잘 내죠. 고용신고, 종료신고 요걸 잘 냅니다. 요거 두 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고용신고는 등록관청이 하게 되는데 등록관청이 고용신고를 받으면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게 있다. 확인사항이 있다. 이 등록관청의 확인사항은 세 가지다.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또 결격자인지 아닌지. 비슷했는데 아니고. 근데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잘하실 것 같아. 중개업을.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60점으로만 합격하세요. 점수는 합격한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딱 점 60점이 수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을 받아놨는지 이거 확인하시자.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하시는데, 그죠? 교육은 이제 수긍이 될 때 받는 교육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실무교육이라고 불러요. 보존될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놨는지 등록관청이 확인하십시오. 요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게 되면 168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을 긋습니다. 중요합니다.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한테 소속 공인중개사에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서 확인을 해보시라. 이 말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결격사에 해당 여부 이것도 확인해보라.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하나 더, 교육의 수료 여부를 확인해보시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책임. 이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일단 근거가 뭐냐 이거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 이렇게. 이 책임지는 법적 근거는 종문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밑에 있는 종업원,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영업상 행위는 고스란히 그대로 누가 한 걸로 치냐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이 한 행위로 친다. 친다. 이게 법률용어로 본다예요.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여기서 한 걸로 본다. 근데 고용인의 한 행위 100%를 다 사장님이 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업무상 행위만 그런 거예요. 밑에 있는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꿨다든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손에 입혔다든지, 그런 것은 사장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사장님 일을 봐주다가 사고 냈을 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라는 게 중요한 단어예요. 영업상 행위. 그러니까 뭐 소개하면서 손님한테 뭐 잘못 설명했다든지 이런 거, 물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근데 뭐 또 있냐면 이 업무상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밑에 있는 격리 아가씨가, 격리 아가씨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증이 없을 거면 여기죠. 격리 아가씨가 손님이 계약금을 맡겨놨는데 그 계약금 맡은 계약금을 갖다가 횡령을 했다. 그건 범죄 행위인데 그것도 업무상 행위에 들어가냐? 그래서 개공이 책임져야 되냐? 그랬을 때 책임지라고 했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의 범위를 중개활동 막 그 자체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중개활동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면 싹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넓게 인정하여 사장님 책임을 넓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을 해석할 때. 그 다음에 용어가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의지한다, 간주한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민법 시간에 나온 용어 중에 추정해요, 추정합니다 이렇게. 이 추정한다는 말은 이거보다는 좀 약한 말이에요. 요건 본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추정은 좀 약한 거 이렇게. 용어가 구별돼야 됩니다. 요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느냐? 첫 번째가 민사 책임, 두 번째가 형사 책임. 이렇게 사례 문제로 잘 나옵니다. 요게. 그러면 A라는 고용인이
B라는 손님, 의뢰인한테 잘못해서 사고 쳤다. 어떤 영업상행위를 잘못한 거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 새빨간 거짓말. 고용인이 손님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린벨트에서 풀립니다. 지금 잡으셔야 돼. 그러면 대박입니다. 이렇게. 풀릴 가능성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투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거짓말을 친 거죠. 속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이 묶였어요. 다시 되팔아달라고 했는데도 팔아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 돈이 묶였다. 이를테면 한 3천 정도 손해를 봤다고 치면, 이거에 대해서 고용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서 물어주는 게 당연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여기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 친 것은 여기 사장님이 거짓말 친 거야. 그러니까 이 손해에 대해서 사장님도 물어주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사장님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 조문을 가지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종업원이 책임지는 거지만 이 조문 때문에 여기도 거짓말한 꼴이잖아. 실제 거짓말 했냐? 안 했어. 그래도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물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물어주는 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연대에서 책임진다.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 피해자가 여기에다가 배상 청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 돈이 없을 거니까 도망가고 그런 경우 많으니까요. 여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쪽에 가서 다 물으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요 C라는 개공 입장에서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다 물으라고 하냐. 다 난 못 물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연대 책임으로 해석이 되면 판사가 개공 보고 손해 난 것 전부에 대해서 물어주라고 판결을 땅땅땅 때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억울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요 손님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또 무서운 것은 사실 개업공인중개사 직접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과실 책임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라든지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겁니다. 고의는 일부러 그랬다는 거고 과실은 실수했다는 건데 최소한 실수한 거라고 한 거라도 있어야 됩니다. 일부러 그런 건 당연하고요. 실수로 그랬어요. 그래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책임져 이렇게 한다고. 이게 없는데 책임진다. 그건 되게 세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외죠. 예외지만 강력한 겁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요?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서운 책임이에요? 무조건 책임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요걸 해석을 잘 해두셔야 돼. 알아두시고. 자, 요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야. 여기까지 우리 조문을 한번 우리 책을 정리해보면 170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 이렇게 돼 있고 31회라고 돼 있어요. 올해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군데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업무상 행위는 여기 동그라미, 본다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책임 부분이 나옵니다. 171페이지에서. 그래서 민사책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돼 있고 제목만 두 군데를 밑줄 그을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무과실 책임이다. 사장님이 잘못이 없어도 물어주게 돼 있다. 요 얘기. 제목만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또 제목만 필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이 같이 책임진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부진정이란 말은 무시해 주시고 연대 책임이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연대 책임이에요. 같이 물어주게 돼 있어요. 끝. 이렇게. 자, 넘어가십니다. 교재가 두껍지만 나중에 밑줄 그어보면 아십니다만 밑줄 그을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밑줄을 긋는 것만 잘 보시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남겨주시는 것이 조금 고생을 덜하는 길이에요.
자, 교재는 이제 172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밑에 걸 설명드릴게. 위하고 밑에는 영딴판입니다. 자, 밑에 건 뭐냐? 고용인이 영업상 행위를 하다가 징역이나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이 사람이 사고를 해가지고 징역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 우리 중개사법도 징역과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 뜻입니다. 벌금형으로. 징역은 안 살리고 못 살리고. 사장님도. 왜냐? 사장님이 감독을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고용이 사고 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벌금이에요. 근데 이런 벌금은 법조문에 딱 써져 있을 때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거고, 법조문에 그거 나와 있지도 않는데 벌금 물리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예. 법치주의란 말 많이 쓰죠. 예. 그 법치주의란 말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양면이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옛날에 그렇게 독재를 했던 사람들도 다 법치주의 외쳤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야, 그때 옛날 독재자들 나오잖아, 뭐, 누군지 잘 몰라. 옛날 사람인데.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법치주의였어요. 그 사람들도 법치주의 외쳤어, 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뭐, 민주운동 하는 사람도 다 법치주의 외쳐.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갖다 써. 좋은 말이니까. 야, 왜 독재자가 법치주의를 외치지?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 다 써, 이 말은. 누구나 갖다. 왜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응? 법치주의는 좋은 말인 건 다 알아.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거든. 근데 법치주의 내용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용 중에 뭐가 있는가? 징역이나 벌금으로 딱 죄를 딱 법으로 정해놨을 때 한해서만 그 죄를 물을 수 있지, 그 죄가 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함부로 잡아 끌어다가 고문해갖고 너 죄인이야, 죄를 묻고 그럴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누가 이용하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법치주의 이름으로 막 그런 것도 있거든. 독재도 있거든. 3천만 원이야, 1천만 원이야,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징역은 못 살려. 왜냐면 감독을 잘못한 정도인데, 잘못했지. 감독을 잘못했지. 징역 살리면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도 다 생각을 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징역까지 살리면 너무 심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도 있죠, 정도.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법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이게 정말, 거기 뭐가 나오냐면 상당성이란 말을, 법조문에서는 형법이든 민법이든 헌법, 여기서 상당성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정도껏이에요. 거기에 적당하게 맞춰서 처벌도 하고 절차도 거치고 그런 뜻이에요. 대단히 애매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법조문에는 헌법이든 형법이든 다 나와, 이게. 상당해야 된다. 이거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판단해요. 상당성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판사는 어떻게 판단해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판단해요.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기분 나쁘면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요.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는 애들이 막 뭐 해도 그래 근데 뭐 기분 안 좋잖아. 그러면 이 새끼가 사람이, 판사가 무슨 기계요? 사람이요, 판사도. 저는 하여간 기본적으로 판사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야, 사람. 자,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법조문이 있어요. 없으면 큰일 나지. 그게 50조 조문이에요. 중개사법 50조에 나와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맞는 거예요. 법에 딱 근거가 있으니까. 50조. 이게 조문 이름이 양벌규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 다 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종업원 벌 줄 때, 벌 받을 때, 사장님도 같이 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감독을 좀 잘해라,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고 완전히 틀리죠. 밑에는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 성격이 틀린 게 이것 때문에요. 무슨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과실, 그러니까 이 잘못이 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이 있는 거예요? 감독 소홀이지.
그죠? 위에는 감독 소홀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없다고 해도 물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과실 책임이지. 여기가. 성격이 틀리잖아,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이거하고 이거 구별하는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 예. 이런 법에 맞는 마인드로 바꾸셔야 된다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교재를 정리해봐요. 172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로 3번에 형사책임이 있죠. 형사책임 172페이지. 형사책임에서 동그라미 1번에 50조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회색 바탕 박스를 갖다가 네 줄을 갖다가 밑줄 그거 보고요. 읽어볼 텐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해서 48조 또는 49조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이렇게 돼 있죠. 48조나 49조가 뭐냐?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에요. 그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적에 그 위반 행위자를 벌 주는 거 이외에, 이 뜻이죠. 벌하는 거 이외에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해당 조라고 하는 건 조자가 조문의 조자예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뭘 과한다고요? 벌금을 때린다. 벌금형에다 동그라미 쳐두셔야 돼. 양벌 규정은 결국 사장님은 벌금 얻어맞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 그럼 만약에 사장님이 밑에 있는 고용인에 대해서 감독을 갖다가 철저히 했다고 해보세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한테 벌금을 물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게 딱 생각이 돌아가야 됩니다. 감독을 잘했어요. 소홀히 한 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잘못한 게 뭐야? 없어. 그럼 벌금 물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이 나와요. 동그라미 2번 과실책임의 성격이라고 제목이 돼 있고 밑줄 그어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뭐요? 면한다. 벌금을 때려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돼. 자, 됐습니다. 자, 이제 175페이지 가보실게요. (175페이지) 도장 얘기입니다. 도장. 예. 근데 왜 여러분이 진도가 이렇게 좀 늦죠? 딴 데보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자, 도장 얘기 갑니다. 예. 도장이 중요하죠. 얼마 전에 우리 애기들 학교에서 보호자 도장을 받아오세요. 그게. 예. 그래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제 도장을 못 찾겠어요. 그래, 책상 막 뒤집어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 도장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뭘 들고 나타나요. 도장을. 이거 찍어. 제 도장을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절대 보증서 주면 안 돼? 자, 도장 중요합니다. 예. 인장, 도장. 법에서는 도장을 등록하시고 등록된 도장을 찍으세요. 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계약서 이런 데다가 날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법의 취지는 도장을 바로 날인하면 사장님이 부동산님이 도장을 바로 날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등록을 시켜놓고 등록된 도장만 찍어라 이런 차원이에요. 그럼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사장님이 한 걸로 거의 되지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 어떻게? 이거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구나는 그 책임감이 들겠죠. 도장이 안 찍혀 있어. 그럼 어떻게? 나 안 했어. 이렇게 발뺌을 할 수 있잖아.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게 쉽지 않지.
그래서 이제 책임감 있는 활동하시오. 이런 차원입니다. 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도장을 등록해야 되는가 해보면 도장을 등록할 사람은 사장님이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소공까지도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다고 아까 했죠. 계약서 써주고 이런 중요한 일을 소공도 할 수 있죠. 그럼 계약서를 소공이 써줬으면 소공이 도장 찍어야지. 이까지. 보조는 어때요? 보조. 중개보조는 어떻게?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 중요한 일을 못하잖아. 계약서 못 쓰잖아. 날인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도장을 등록할 일도 없다.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얼마나 씁쓸한지 이 사람이. 두 사람은 있어. 여기는 없어. 자, 두 번째. 자, 언제 인장을 등록해야 되나요? 언제? 하면 날인해야 돼. 날인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언제 날인할 일이 생기냐면 뭐 한 건 했을 때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법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하죠. 175페이지에서 아래쪽에 가면 육각형이 있어요. 육각형 2번.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1번 보시면 첫 줄. 인장 등록 의무는 누구의 의무인가? 개공하고 누구 나와요? 소공 나와요. 첫 줄 밑줄 긋고. 가로 2번에 가면 인장 등록을 언제까지 한다고 써져 있어요? 첫 줄.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첫 줄. 가운데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하시라? 업무 개시 전. 요거잖아요. 요거요. 업무 개시 전. 자, 넘어갑니다. 셋째 줄. 세 번째. 다음 페이지 가면 3번이 있죠. 무엇을 등록하느냐. 아, 인장을 등록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등록하는 거냐 이 말이지. 요 가로 3번이 막 기출문제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장에 대해서는 요 3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표시해 보면 자연인과 법인이 등록할 인장이 좀 달라요. 자연인하고 법인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이건 숨을 안 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숨을 쉬는 사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 다음에 부칙 개공 즉 복잡한 하죠. 그 다음에 소공도 다 자연인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 교재에 보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얘기해요. 그럼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이 자연인은 어떤 도장을 등록하는가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부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가 옛날로 치면 호적부예요. 호적.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주민등록표 이런 말이 옵니다.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이렇게 요 단어가 와야 돼요. 호적에 나오는 이름 주민등록표에 올라있는 이름 그렇게요. 자,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라고 나와 있죠. 기재된 성명 올라있는 이름 그것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하고 넷째 줄을 밑줄 그은 거예요. 예.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자 호적에 나와 있는 이름과 그죠?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호적에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촌스럽게 이렇게. 근데 실제 이름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이렇게 불러요. 예쁜 이름으로. 응? 그러면 이름이 두 개잖아. 보통 우리는 이름이 한 개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름을 이렇게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도장을 파서 등록할 때 어떤 이름으로 도장을 파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 말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바로 호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본명 있죠. 본명. 쉽게 말하면 이게 본명이에요. 본명. 예명 말고 본명으로 도장을 파시오. 요렇게 실제 부른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쓰면 안 된다. 그쵸? 공식적 이름. 제가 결혼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주민등록 등본을 띌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띄워라고 그래서 띄웠는데 두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애기 없을 때니까. 근데 제 이름은 나오는데 나머지 한 명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 들어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지?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집에 원래 이름이 이렇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죠. 깜짝 놀랐어. 이거 혼인신고를 잘못했다. 그거예요, 그거. 이름 2개인 사람은 본명으로 도장을 파서 등록하십시오. 이 얘기 하는 거고요. 자, 대신 도장 크기를 규제합니다. 도장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장 크기. 그러니까 크게 파면 3cm 정도까지 팔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법인 나옵니다. 법인. 동그라미 2번요. 둘째 줄 보시면 법인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옵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상업 등기 규칙 이 말이 와요. 아까 자연인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이 말이 오고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이라는 말이 와요. 거기에 따라서 상업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인감도장입니다. 여기서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법인 인장, 법인의 인감도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인감도장 등록하셔야 돼. 자연인은 어떤가? 자연인은 인감도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막도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종류를 다 인정합니다. 본명만 새겨져 있으면. 그런데 밑에 있는 법인은 무조건 법인 인감을 등록하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게 실제 여기는 등록하지 않고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띄어서 등록관청에 갖다 내는 걸로 제출하는 걸로 대신해버려요. 가름한다 이렇게 돼요. 인감증명서를 띄어서 갖다 내는 걸로 뭐예요? 가름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실제 등록하지 않고 어차피 인감수장 등록할 거니까. 저 노란 게 여기 요 앞부분 있죠?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된다. 법인의 인장의 동그라미. 법인의 인장. 자, 분사무소는 어떤가? 우리 분사무소는 지금 어떤 도장을 등록하고 써야 되냐 이 얘기죠.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어때요? 분사무소는 여기 식구요. 법인의 식구예요. 그렇죠? 여기 지점이잖아. 지점, 분점. 응? 그러니까 원래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쓰는 거예요. 법인의 인감도장을. 근데 법인의 인감도장이 여러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한 개일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쓸 때 주된 사무소랑 분사무소랑 또 다른 분사무소가 같이 쓴다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한 개 갖고 쓰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를 더 인정했어요. 등록할 수 있는 걸로. 그게 바로 뭐냐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에요. 일종의 사용인감이에요. 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갖다가 등록하시오. 그리고 날인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셋째 줄에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여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표자가 뭐 한 거요? 보증한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어디에 등록해야 됩니까? 도장은 등록관청. 별거 없어요. 가로 4번 첫 줄에 나온 겁니다. 어디에 등록해야 돼요?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밑줄 긋습니다.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 시험에 한 5번 나온 거예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는 실제 등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인감장을 등록할 거니까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띄어서 제출하는 걸로 가름한다. 별표 쳐두시고. 낼 게 없으면 맨날 내요. 인장 얘기가 시험 문제가 거의 매년 한 문제입니다. 어렵지도 않는 내용인데.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인장을 바꿨을 때 인장을 바꿨을 때 변경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요? 인장을 바꾸는 경우 있겠죠. 어느 때 인장을 바꿀까요?
그러니까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등록된 도장을 못 찾겠어. 분실. 어디 갔는지 아무리 봐도 안 나와. 그러면 다른 거 등록해서 써먹어야지. 그쵸? 그래서 그런 때 변경 등록은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6번입니다. 기출문제 표시 많이 돼 있죠? 엄청 많이 나왔어요. 둘째 줄에 보시면 며칠 이내 변경 등록하시라?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인장 등록을 언제까지 하냐면 처음 하는 사람 언제까지 인장 등록해요? 여기요? 업무 개시 전. 근데 변경했을 때는 언제까지 변경 등록하시라?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끝.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교재는 180페이지. 자, 휴업 및 폐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업은 쉬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합니다. 폐업은 문 닫는 거고요. 휴폐업입니다. 전부 다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쉬는 거. 어느 때 휴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휴업. 코로나 때문에. 그쵸. 단속 나왔을 때 많이 휴업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분쟁이 생겨가지고 어수선할 때, 그죠? 뭐 구청에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조사 나온다고 그래서 쌓고 뭐 그러면 그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휴업 이렇게 되지. 자, 휴업과 폐업은 이제 그런 건데 휴업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3개월을 초과해가지고 길게 쉬려고 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이 쫓아가서 등록증을 갖다 내면서 미리 신고하시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을 초과해서 길게 쉬려면 미리 신고해야 돼요. 길게 쉴 적에 3개월 초과해서.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쉬는 것은 휴업이에요, 안 해요? 휴업이에요. 그죠? 오늘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신고할 의무는 없다 이런 뜻이야. 3개월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3개월 쉬는 건 휴업인가요? 네. 근데 신고해요, 안 해요? 아직까지도 안 한다. 넘어가야 신고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4개월 쉽니다. 그러면 휴업 맞겠죠, 이것도? 근데 신고해야 돼, 이제. 뭘 떼어가서? 등록증 가져가서 신고. 등록증을 가져가는 건 등록증을 뺏어 놓는 거예요, 관청에서. 이거 등록증 관청에 갖다 줘야 돼. 등록증이 사무실에 걸려 있으면 이 사람이 영업하면서 자기가 휴업할 텐데 휴업하게 되면 이제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빌려줄 수 있다고. 맡겨놓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그거 못하게끔 뺏어 놓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휴업은 원래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못하는 게 정상이야. 이게 원칙이야, 원칙.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가 없다. 못 넘어 휴업. 6개월. 못 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 시험에서는 예외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1년 이렇게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1년은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는 거야.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야. 1년 쉬십시오. 요양하십시오. 이렇게. 그럼 1년 쉬어야지. 그럴 때는 진단서 갖다 주고 막 그러면 돼. 그러면 1년짜리 휴업 신고서도 받아줘. 그 다음에 군대 18개월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군대 18개월? 그러면 18개월 동안 휴업하겠습니다. 입영 통지서 갖다 주면 돼.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폐업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모르는 성격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휴업할 수 있다는 거지. 대학을 2년 동안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취학, 합격 통지서. 대학 갔다 올 때까지 이거 휴업합니다. 2년짜리 휴업 신고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아예 4년짜리 낼까요? 4년짜리 휴업 신고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럴 바야 그냥 폐업할 건데. 그래서 시험은 그거 관계없이 그냥 조문 물어보는 겁니다. 조문.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지문에 잘 나와요.
지문에 잘 나오는 것은 이렇게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별표 표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이걸 반복해서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이제 시험에서는 득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에서 여기까지 한번 봐봐요. 181페이지 보시게 되면 181페이지 넘어가면 안 되고 180페이지 육각형 1번에서 가로 1번 신고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줄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그쵸? 둘째 줄까지 밑줄이고 첫째 줄에 초과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주셔야 돼요. 초과. 가로 2번 갑니다. 휴업 신고를 하는 자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중개업 휴업 신고서에 무엇을 첨부한다고 돼 있어? 무엇을 첨부해서? 등록증. 등록증에 동그라미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 있죠? 등록증 첨부한다고요. 그 밑에 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방문 신고만 인정이 되고 전자문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가져가서 휴업 신고해야 되거든요. 요렇게 등록증 첨부하라고 돼 있죠. 등록증이 안 들어와 있어요.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휴업 신고서를 안 받아줍니다. 그럼 등록증을 첨부하려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만 되고 이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내죠? 인터넷으로? 어떻게 보내실까요? 스캔? 그러면 원본은 갖고 있을 텐데 스캔돼서 보내면 그 원본 어떻게 해? 그것도 그거 갖고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이거 원본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뺏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방문 신고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는 할 수가 없다고요. 그거 나온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고요. 예? 빨간 글씨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시면 육각형 2번 휴업기간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원칙은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가로 2번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게 박스에 나와 있죠? 4가지 정도 나와 있죠? 4가지? 예. 자, 그 다음에 1번 어때요? 이건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다시 이 사람이 영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청에다 미리 뭐 해야 돼요? 나 다시 할랍니다라고 미리 재개 신고해 두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4개월 쉬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휴업인데 여기에 해당되니까 휴업 신고서를 미리 냈었어요. 등록증 갖다 주면서. 그랬던 사람이 이제 4개월이 내일 모레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일할 때는 등록증을 걸고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휴업 신고한 상태에서는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개 신고하게 되면 관청에서는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어떻게 걸고 영업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반환한다고? 반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재개 신고예요.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죠. 4개월 쉬겠다고 했던 사람이어서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내일 모레가 끝나는 판인데 아이고 몸이 아직도 안 좋아요. 한 달을 더 쉬고 싶어요. 그러면 연장하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미리. 그게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한 달 더 쉬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장하는 변경신고를 한다. 이것도 미리 하셔야 돼. 그럼 이런 재개나 변경신고는 전부 다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쵸?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달 쉬는 사람이다. 그러면 휴업인 건 맞지만 신고 안 하죠. 등록증 안 갖다 놓죠. 내일 모레 한 달 끝나요. 그러면 재개신고 합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문 열고 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찾아올 등록증이 없잖아요. 신고 안 해놨기 때문에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나 이게 필요하다는 거다는 거지. 그쵸? 근데 이때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갖다 주면서 할까요? 어쩔까요? 할 수가 없지. 등록증 갖다 내놓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고 그럴 일이 없죠. 그렇다면 방문 신고 걸어가서 신고하는 것도 되겠지만 인터넷 신고, 응?
인터넷 신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거, 그것도 인정된다. 왜 그래요? 등록증 갖다 줄 일이 없으니까. 그쵸? 요게 여기하고 다른 점이죠? 한번 해보면 밑줄 그어봐요. 육각형 3번 밑에 가로 1번에 변경, 가로 1번 연장신고,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긋습니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의해서 등록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되겠다. 미리 변경신고해야 되겠다. 이때 방문신고뿐만 아니라 방문신고 동그라미 뭣도 가능해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재개신고 다 했습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두 줄을 밑줄 그어보면 휴업신고를 했던 휴업 중인 개공이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재개신고서에 의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재개신고해야 된다. 미리 재개신고해야 되겠다. 그때 넷째 줄에 보시면 이때는 방문신고도 오케이 가능하고 넷째 줄에요. 뒷부분에 또 뭐 또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방문신고 동그라미 전자문서 동그라미. 그쵸. 요거 한 겁니다. 지금 요거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6개월은 쉬고 싶어요. 그럼 휴업신고 하겠습니까요? 6개월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휴업신고 해요, 안 해요? 휴업신고. 아예 폐업을 해버릴까요? 6개월 쉴 때 법적으로 봤을 땐 신고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3개월 휴업을 해요. 신고할 필요가 없지, 여기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나와가지고 영업을 해요. 그리고 인증사실 찍어놔. 옆에 사장님이랑 식사도 하고 증거를 남겨놔. 그리고 나서 다시 3달을 또 쉬어요. 쭉. 등록증 안 갖다 내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6개월 쉴 수 있잖아. 그쵸? 이거 쓸데없는 제도란 거예요. 어? 쓸데없는 제도. 이게 제도 중에 보면 좀 필요한 제도가 있고, 뭐 거의 쓸데없는 제도. 이 휴업이라는 제도가 이럴 때 이용되겠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신고할 필요 없고, 아니 일주일 동안 뭐 유럽 여행 갔다 와, 아니면 한 달 동안 갔다 와, 그럼 그냥 갔다 오시면 돼. 뭐 신고해. 그쵸? 신고할 일 거의 없다. 잘 없다. 단속 나와서 한 일주일 동안 쉬어. 그럼 뭐야, 그냥 문 닫고 있으면 됐지. 무슨 신고를 하고 그래. 괜히. 그쵸? 관청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아. 이거 봅니다, 이제. 밑줄 그으십니다. 폐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미리 등록증을 갖다가 떼어가서 뭐 하시라? 폐업 신고하시라. 뭘 가져가야 돼, 이때도? 등록증 가져가야 돼. 이때도 미리 신고하셔야 돼, 미리. 끝이요, 끝. 오른쪽 페이지 보십니다. 183페이지 제일 위에. 육각형 2번에 가로 1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 개업공인회사는 폐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중개업의 폐업신고서에 뭘 첨부한다고요? 등록증. 등록증의 동그라미. 등록관청에 이를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등록증과 자격증은 달라요. 폐업신고한다고 해서 자격증을 내는 건 아니에요. 등록증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셋째 줄에 보시면 등록증을 첨부해서 폐업신고를 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전자문서란 글자 위에다 X. 전자문서는 X. 그 넷째 줄. 방문신고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방문신고는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되죠. 끝이에요. 자, 쉬겠습니다.